단편소설이긴 하지만 우리는 교과서에서 한 줄 한 줄 꼼꼼히 살펴보고 내용을 이해하면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오랜 시간 우리 이 작품으로 수업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교과서 34페이지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전개 1 부분까지 함께 교과서 살펴보고 학습지에 빈칸 채워봤었죠. 그쵸? 지금 주인공 이인국은요, 해방 직후에 친일파를 타도하자는 분위기 속에서 본인의 친일 행적이 들킬까봐 굉장히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던 국어 상용에 가라고 적힌 종이를 모조리 찢어버리는 장면도 나왔었죠. 그쵸? 자, 그러면 34페이지 아래쪽부터 다시 이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속에서 이인국 박사는 들고 나온 석간을 펼쳤다. 여러분, 석간이라는 건 저녁 때 발행되는 신문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쭉 과거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자동차에서 신문을 펼쳤다라고 나오네요. 여러분, 이 부분은 소설 속에서 현재에 해당되는, 즉 1950년대에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에서는요, 이인국이 자동차를 타고 미국 대사관으로 가고 있었죠. 그렇죠? 여러분, 기억 안 나시면 다시 교과서 27페이지를 가보세요. 지금까지의 이야기 밑부분을 보면 그는 미국인과 결혼하겠다는 딸 때문에 미국에 가려고 미국 대사관의 브라운을 만날 준비를 하다가 과거를 회상한다. 이 부분 나오죠? 네, 여러분, 현재에는요, 자동차를 타고 미국 대사관으로 가고 있는 이인국의 모습이 나옵니다. 일면의 제목을 대강 훑고 난 그는 신문을 뒤집어 꺾어 3면으로 눈을 옮겼다. 북한 소련 유학생 서독으로 탈출. 바둑돌 같은 굵은 활자의 제목, 왼편 전단을 차지한 외신 기사, 손바닥만한 사진까지 곁들어 있다. 그는 코어리에 내려온 안경을 올리면서 눈을 부릅 떴다. 여러분, 여기서 서독이라는 건 이제 독일 서부 지역을 뜻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인국은 왜 하필 이 기사에 눈을 부릅 뜨고 집중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우리가 한번 추측을 하면서 그 뒤의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교과서 35페이지로 넘어가 주세요. 그의 시각은 활자 속을 헤치고 머릿속에는 아들의 환상이 뒤엉켜 들이차 왔다. 왜? 왜 아까 그 기사 제목을 보고 아들의 환상이 뒤엉켜 들어왔을까? 아들을 모스크바로 유학시킨 것은 자기의 억지에서였던 것만 같았다. 여러분, 이인국이요, 아들을 모스크바로 유학 보냈었다 봐요. 그쵸? 자, 적어봅시다. 이인국은 아들을 소련으로 손은 모두 씻으셨나요? 유학 보냈습니다. 꼭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수업 시간. 출신 계급, 성분, 어디 하나나 부합될 조건이 있었단 말인가? 부합되지 않았다라는 뜻인 거죠.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 이인국의 아들은 소련으로 유학을 가기에는 신분 조건이 그다지 좋지 않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련으로, 즉 모스크바로 유학을 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시대에 잘 달라붙어서 뛰어난 처세술을 보였던 이인국 때문이었다라는 거겠죠. 자, 적어주세요. 이인국의 뛰어난 처세술을 짐작할 수 있다. 고급 중학을 졸업하고 의과대학에 입학된 바로 그 해다. 이인국 박사는 그때나 지금이나 자기의 처세 방법에 대하여 절대적인 자신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여기에서의 그때는 언제일까요? 소련군 주둔 시기겠죠? 자, 지금은 어느 시기예요? 6.25 전쟁 이후죠. 1950년대입니다. 자기 처세 방법에 절대적인 자신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나오네요. 이 처세 방법은 어떤 처세 방법일까요? 상황에 맞게 부와 권력을 따라서 사는 그런 걸 의미하는 거겠죠. 자, 보세요, 여러분. 이인국은요, 일제강점기 때에는 집 안에서도, 그리고 잠꼬대도 일본어로 할 정도로 일제에 달라붙어서 아주 잘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해방이 된 이후에 소련군이 주둔을 하니까 그때는 또 소련군에 달라붙어서 아들까지 소련으로 유학을 보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너 그 노어 공부를 열심히 해라. 노어라는 건 러시아어를 의미합니다. 왜요? 아들은 갑자기 튀어나오는 아버지의 말에 의아를 느끼면서 반문했다. 여러분, 아들 원식이에게 이인국은 러시아어 공부를 하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야, 원식아, 별 수 없다. 외정 때는
외정이라는 건 일제강점기 때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도 일본말이 출세를 하게 했고 이제는 노어가 또 판을 치지 않.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바에야 그 물속에서 살 방도를 공리해야지. 아무튼 그 노서와 말 꾸준히 해라. 노서와 말 러시아어를 뜻합니다. 자, 여러분 이 대사에서 또다시 이인국이 어떤 사람인지가 아주 잘 드러나고 있죠, 여러분. 자, 적어봅시다. 자, 이 부분을 통해서요, 우리는 이인국의 처세술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출세를 하기 위해서라면 그 상황에 순응을 해서 그때의 권력에 따르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에는 일제를 따르면서 살았던 거고, 그리고 소련군이 주둔을 하니까 이제는 소련을 따르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들은 아버지의 말에 새삼스러이 자극을 받는 것 같진 않았다. 내 나이로도 인제 이만큼 뜨내기 회화쯤은 할 수 있는데 새파란 너희 낯새로야. 나이죠. 너희 나이로야. 그걸 못하겠니? 너희는 젊으니까 바로 러시아어 배우는 거 가능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염려 마세요, 아버지. 아들의 대답이 그에게는 믿음직스럽게 여겨졌다. 자, 그럼 여러분 옆에 보세요. 이인국의 아들에게 왜 러시아어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했을까요? 그쵸?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출세를 하는데 러시아어가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공부하라고 한 거였겠죠. 이인국 박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어디 코 큰 놈이라고 별것 있겠니? 여러분, 코 큰 놈은 소련 사람. 여기서 이제 소련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말 잘해서 진정이 통하기만 하면 그것들도 다 그렇지. 이인국 박사는 끝내 스탠코프 소자의 배경으로 요직에 있는 당 간부의 추천을 받아 아들의 소련 유학을 결정짓고야 말았다. 자,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스탠코프라는 러시아인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유학을 보내게 된 겁니다. 여보, 보통으로 삽시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이인국의 아내가 하는 말이에요. 이인국의 아내는요, 소련 유학을 반대하죠. 그냥 평범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저 표 나지 않게 사는 것이 이런 세상에선 가장 편안할 것 같아요. 이제 겨우 죽을 거비를 면했는데 또 쟤까지 그 높이 드는 복판에 휘몰아 넣으면 어쩔라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요. 호랑이도 굴에 가야 잡는 법이요. 무슨 세상이 되든 할 대로 해 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여러분, 지금 이인국이랑 이인국의 아내는요, 정반대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인국은요, 소련 유학을 찬성하고 있는 거고 아내는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내 같은 경우에는요, 아들이 아무도 없는 소련으로 유학을 가서 고생을 하는 것, 그리고 출세를 하려다가 또 어떤 위험에 빠질지도 모른다는 것 등등을 생각하면서 유학을 반대하고 있는 건데요. 이인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출세해서 부와 권력을 얻으려면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36페이지 넘어가 주세요. 그래도 저 어린 것을 어떻게 노서학까지 보낸단 말이오. 아니, 중학교 애들도 가지 못해 골드를 싸매는데 대학생이 못 가 견딜라고 여전히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디 앞일을 알겠소. 아내는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거죠. 자, 적어봅시다. 상황의 불확실성에 불안을 느끼는 아내입니다. 괜한 소리. 제가 소련 바람을 쏘이고 와야 내게 허튼 소리 하는 놈들도 찍소리를 못할 거요. 어디 보란듯이 다시 한번 살아봅시다. 자, 여러분 여기서 또 한번 이인국의 솔직한 마음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쵸? 일제강점기 때처럼 부와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아들을 소련으로 유학 보낸다라는 겁니다. 자, 적어봅시다. 자,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얻어 부와 권력을 누리기 위해 아들을 유학 보내려고 한다 하는 거. 아들의 출발을 앞두고 걱정하는 마누라를 우격다짐으로 무마하고 그는 아들 유학을 관철하였다. 관철한다라는 거는 그냥 어려움을 뚫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고집을 피웠다라는 겁니다.
혁명 유가족도 가기 힘든 구멍을 친일파 이인국의 아들이 뚫었으니 어디 두고 보자. 여러분, 혁명 유가족이라는 건 소련군이 선호하는 세력, 그러니까 즉 소련 쪽의 세력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친일파는 소련군이 처벌하려는 세력인 거죠. 즉 이인국은 자신은 소련군이 처벌하려고 했던 친일파였는데 그것도 뚫고 이제는 소련과 함께 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는 만장의 기염을 토하며, 만장의 기염이란 아주 굉장한 기세입니다. 당당한 기세를 의미하는 거죠. 혼자 중얼거리고는 희망에 찬 미소를 풍겼다. 그 다음 해에 사변이 터졌다. 여러분, 여기에서의 사변이란 6.25 전쟁을 의미합니다. 잘 있노라는 서신이 계속하여 왔지만 동란 후 후퇴할 때까지 소식은 두절된 대로였다. 즉 여러분, 소련으로 유학을 간 뒤에 아들의 소식을 알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거죠. 마누라의 죽음은 6.25 전쟁 중에 마누라도 죽게 된 거죠. 외아들을 사지로 보낸 것 같은 수심에도 그 원인이 있었다고 그는 생각하고 있다. 이인국 박사는 신문 다츠키리 속에 채워진 글자를, 다츠키리 조각면 박스 기사를 의미합니다. 하나도 빼지 않고 다 훑어 내려갔다. 여러분, 이 부분은 다시 현재죠. 현재 6.25 전쟁 이후인 1950년대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이름에 연관되는 사연은 한마디도 없었다. 즉 여러분, 아까 이인국이 교과서 34페이지에서 북한 소련 유학생 서독으로 탈출, 요 기사를 읽으면서 눈을 부릅뜨고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들도 소련으로 유학을 갔다가 전쟁 이후에 연락이 끊겼으니까, 아들이 걱정되고 궁금하니까 쳐다보고 있었던 거겠죠, 기사를. 이 자식은 무얼 꾸물꾸물 하느라고 이런 축에도 끼지 못한담. 사태를 판별하고 임기응변의 선수를 쓸 줄 알아야지. 맹추같이, 맹추 쉽게 말해서 멍청이같이 라는 뜻이죠. 여러분, 이 부분을 통해서 지금 소식이 끊긴 아들을 걱정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아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이니까, 게다가 플러스 자기와는 다르게 아들이 상황 파악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은 답답함까지 드러나고 있는 거겠죠. 는 신문을 포개어 되는 대로 말아주었다. 개천에서 욕마가 난다는데 이건 제 애미만도 못한 자식이야. 여러분, 여기서 개천에서 욕마가 난다는 건 개천에서 욕난다라는 뜻입니다. 변변치 않은 집안에서 훌륭한 인물이 나는 경우를 이제 빗대어 이르는 말인데요. 이인국은 자기 아들이 자기보다도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는 혀를 찍찍 갈겼다. 어쩌면 가족이 월남한 것조차 모르고 주저하고 있는 것이나 아닐까. 여러분, 이 이인국의 가족들은 1.4 후퇴 때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자, 1.4 후퇴 때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아니, 이제는 그쪽에도 소식이 가서 제게도 무언중에 압력이 퍼져갈 터인데, 여기서 그쪽이라는 건 아들이 있는 소련인 거죠. 역시 고지식한 놈이 아무래도 모자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교과서 37페이지 넘어가 주세요. 그는 자동차에서 내리자 건가래침을 내뱉었다. 독도우르라는 거는 의사, 닥터를 뜻하는 러시아어입니다. 내가 책임지고 보장하겠소. 아들을 우리 조국 소련에 유학시키시오. 스텐코프의 목소리가 고마개와 부딪히는 것만 같았다. 여러분, 아까부터 이제 스텐코프라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했어요. 러시아 사람인 것 같죠? 뭔가 이제 이인국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위대가 치안대로 바뀐 다음 날이다. 여러분, 다시 과거로 돌아갔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소련군 주둔 시기입니다. 자, 자위대는 여러분 해방 직후에 38선 이북에서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조직된 민족주의 계열 단체였다면 치안대는 공산주의 계열 단체입니다. 이인국 박사는 치안대에 연행되었다. 결국 친일 행적이 밝혀져서 이제 잡혀가게 된 거죠.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은 그는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다. 하반신이 저려오고 옆구리가 쑤신다. 이것만으로도 자기의 생애를 통한 가장 큰 고역이라고 그는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앞으로 닥쳐올 얘기할 수 없는 사태가 공포 속에 그를 휘몰았다. 여러분,
지금 앞에 어떤 상황이 다가올지 모르니까 이인국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겁니다. 지나가고 지나오는 구둣발 소리와 목덜미에 퍼부어지는 욕설을 들으면서 꺾이듯이 축 늘어진 그의 머리는 들릴 줄을 몰랐다. 여러분, 지금 일제 시기에 친일 행적을 했던 사람들에게 혹독한 처벌이 있을 것을 미리 예상하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시간만이 흘러가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짓눌렸던 생각들이 하나씩 꼬리를 치켜들기 시작했다. 이럴 줄 알았다면 어디든지 가숨거나 진작 나무로라도 도피했을 걸. 그러나 이 판국에 나를 감싸줄 사람이 어디 있다. 의지할 만한 곳은 다 나와 같은 코스를 밟았거나 조만간에 밟을 사람들이 아닌가. 결국 나를 지금 도와줄 사람들은 다 친일파였다라는 거죠. 일본인, 가장 믿었던 성벽이 다 무너지고 난 지금 누구를. 그래도 어떻게 되겠지. 이 막연한 기대는 절박한 이 순간에도 그에게서 완전히 떠나버리지는 않았다. 다행이다. 인민재판의 첫 코에 걸리지 않은 것만 해도. 그러니까 여러분, 인민재판을 받고 바로 처형당하지 않은 것만도 그냥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끌려간 사람들의 행방은 전혀 알 길이 없다. 직결 처형을 당했다는 소문도 떠돈다. 사흘의 여유만 더 있었더라면 나는 이미 이곳을 떠났을지도 모른다. 다 운명이다. 아니, 그래도 무슨 수가 있겠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흘의 여유만 더 있었다면 나는 이곳을 떴을 거래요. 지금 도망가지 못하고 잡힌 것을 아쉬워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순간에도 후회하거나 혹은 잘못을 뉘우치는 게 아니라 도망가지 못한 걸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주인공 이인국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수가 있을 거라고 막연히 기대하고 있는 주인공 이인국의 모습입니다. 쪽발이 끈앞을, 야 이 새끼야. 누군가가 이제 이인국을 불렀습니다. 쪽발이는 일본 사람을 낯잡아 이르는 말이죠. 고함 소리에 놀라 이인국 박사는 흠칫 머리를 들었다. 자, 38페이지로 넘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때도 묻지 않은 일본 병사 군복에 완장을 찬 젊은이가 쏘아보고 있었다. 춘석이다. 여러분, 치안대에 붙잡혀 갔더니 이인국에게 이제 욕을 하는 사람이 춘석이었어요. 여러분, 춘석은 일제강점기 때 이인국이 일제의 눈치를 보느라 입원을 거부했던 인물이었죠. 그렇죠? 이인국 박사는 다시 쳐다볼 힘도 없었다. 모든 사태는 짐작되었다. 여러분, 춘석을 보는 순간 절망적인 상황임을 깨달은 거죠. 이제는 죽는구나. 그는 입속으로 내까렸다. 외놈의 밑밭이라는 건 음식 찌꺼기를 가리키는 함경도 사투리입니다. 이 개새끼야. 일본 군용화가 그의 옆구리를 들이찬다. 이 새끼 어디 죽어봐라. 구둣발은 앞뒤를 가리지 않고 전신을 내지른다. 여러분, 춘석에게 맞으면서 이인국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프다. 그래도 어떻게든 해결되지 않을까.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있거나 등등. 이겠죠. 하지만 친일 행적을 했던 거에 있어서 후회를 한다거나 용서를 빈다거나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등골 척수에 다급한 충격을 받자 이인국 박사는 비명을 지르고 꼬꾸라졌다. 그는 현기증을 일으켰다. 어깨 쪽지를 끌어 바로 앉혀도 몸을 가누지 못하고 한쪽으로 쓰러졌다. 민족과 조국을 팔아먹은 이 개돼지 같은 놈아, 너는 총살이야, 총살. 어렴풋이 꿈속에서처럼 들려왔다. 여러분, 문초를 당하면서 정신을 잃었죠. 지금 혹독한 문초를 당하면서 이인국은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 말도 아무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자기 앞자락에서 부스럭거리는 감촉과 금속성의 부닥거리는 소리를 듣고 어렴풋이 정신을 차렸다. 노란 털이 엉성한 손목이 시계줄을 끄르고 있었다. 그는 반사적으로 앞자락의 시계 주머니를 부둥켜주면서 손의 임자를 힐끔 쳐다보았다. 눈동자가 파란 중대가리 소련 병사가 시계줄을 거머쥔 채 이빨을 드러내고 희죽이 웃고 있었다. 여러분, 누군가가 지금 이인국의 시계를 뺏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는 두 손으로 있는 힘을 다해 양복 안주머니를 감싸 쥐었다. 근데 이인국은 시계를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려고 힘을 줍니다. 야본스키. 야본스키는 일본인을 뜻하는 러시아어래요. 병사의 눈동자는 점점 노기를 띄어갔다. 노기, 화난 눈빛입니다. 아니, 이것만은 여러분, 이인국은 계속해서 시계를 절대 뺏기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계를 절대 빼앗기고 싶지 않은 모습인 거죠. 그들의 대화는 서로 통하지 않는 대로 소나기와 눈동자의 대결은 그대로 지속되고 있다. 자, 교과서 39페이지 넘어가 주세요. 병사는 대빵만한 손으로 이인국 박사의 손을 뿌리치면서 시계를 채워냈다. 시계줄은 끊어져 고리가 달린 끝머리가 이인국 박사의 손가락 끝에서 달랑거렸다. 병사는 나가버렸다. 죽음과 시계. 여러분, 이인국은 이제 불안하니까 불길한 생각을 하는 거고요. 시계를 이렇게까지 뺏기지 않으려고 한 걸 보아하니 이인국에게 시계는 매우
중요한 그리고 소중한 물건임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적어봅시다. 이인국에게 시계가 매우 소중한 물건임을 알 수 있다. 이인국 박사는 토막난 푸념을 되풀이하고 있다. 양쪽 팔목에 팔뚝시계를 둘씩이나 차고도 만족이 안 가 자신의 회중시계까지 앗아가는 그 병정의 모습을 머릿속에 똑똑히 되새겨갈 뿐이다. 여러분, 회중시계라는 건 몸에 지닐 수 있게 만든 작은 시계예요. 여러분, 교과서 보시면 옆에 그림에 나와 있죠. 이런 시계입니다. 감방 속은 빼곡히 찼다. 그러나 고참자와 신입자의 서열은 분명했다. 달포가 지나는 사이, 달포 한 달입니다. 사이에 맨 안쪽 똥통위에 자리 잡았던 이인국 박사는 3분지의 지점으로 점차 승격되었다. 그는 하루 종일 말이 없었다. 범인 속에 섞여있던 감방 밀정이 출감된 다음 날부터 밀정, 여러분 남몰래 이제 사정을 퍼뜨리는 그런 사람이죠. 불평만을 늘어놓던 축들이 불려나가 반 송장이 되어 들어왔지만 거의 반 죽었다라는 뜻이죠. 또 하루 이틀이 지나자 감방 속의 분위기는 여전히 불평과 음식 이야기로 소일되었다. 이인국 박사는 자신의 죄상이라는 것을 폭로하기도 싫었지만 예전에 고등계 형사들에게서 실컷 얻어들은 지식이 약이 되어 함구령이 지상명령이라는 신념을 일관하고 있었다. 자, 여러분, 이인국은요, 감방 안에서도, 즉 감옥 안에서도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고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인국은 불리한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고 감방 안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죠. 그는 간밤에 출감한 학생이 내던지고 간 노어회화 책을 첫 장부터 곰곰이 뒤지고 있을 뿐이다. 여러분, 이렇게 감옥 속에 있는 상황에서도요, 이인국은 어떻게 하면 살아나갈 수 있을까? 그런 모습을, 그러니까 그런 거를 모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살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교과서 40페이지로 넘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등골이 쏘고 옆구리가 결려온다. 이것으로 고질이 되는가 하는 생각이 없지 않다. 고질. 이제 고질병이라 그러죠. 오랫동안 알아서 고치기 힘든 병을 의미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사뭇 내려가고 있다. 아무리 체념한다면서도 초조감을 막을 길 없다. 노어책을 읽으면서도 그의 청각은 늘 감방 속의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있다. 여러분, 만약을 대비해서요, 여러분, 러시아어를 공부하면서도 주변 상황의 변화를 아주 민감하게 살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들이 예측하는 식대로의 중형으로 치른다면 자기의 재상은 너무도 어마어마하다. 양곡 조합의 쌀을 몰래 팔아먹은 것이 7년, 양민을 강제로 보국대에 동원했다는 것이 10년. 여러분, 보국대는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 사람을 강제 노동에 동원하려고 만든 그런 단체였던 거죠. 감정적인 직결이 아니라 법에 의한 처단이라고 내대지만 이 난립한국에 법이고 모시고 있을까? 마음에만 거슬리면 총살을 파는덴데. 여러분, 쌀 몰래 팔아먹었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강제로 일제강점기 시절에 강제 노동에 보내버렸죠. 이런 것들 보면 이인국이 진짜 못된 친일파 짓을 많이 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또 알게 됩니다. 친일파, 민족 반역자, 반일 투사 치료 거부, 일제의 간첩 행위. 쭉 여러분, 이인국은요, 자신이 한 잘못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그게 얼마나 큰 잘못인지도 알고 있어요. 이건 너무도 어마어마한 죄상이다. 취조할 때 나열하던 그대로 한다면 고작해야 무기징역, 사형감일지도 모른다. 여러분, 우리 같다면은 이런 상황에서 죄를 뉘우치면서 반성을 해야 되는데 이인국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죠. 지금 어떻게 하면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을지만 궁리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는 방안을 둘러보며 후 큰 숨을 내쉬었다. 처마 밑에 바싹 달라붙은 환기창에서 들이비치던 손수건만한 햇살이 참대 자처럼 길어졌다가 시로리만큼 가늘게 떨리며 사라졌다. 그 창살을 거쳐 아득히 보이는 가을 하늘이 잊었던 지난 일을 한 덩어리로 얽어 휘몰아오곤 했다. 가슴이 찌릿했다. 밖의 세계와는 영원히 단절이다. 그는 눈을 감았다. 마누라, 아들, 딸, 해숙이, 누구누구. 그러다가 외가게의 원로 이인국 박사에 이르자 목구멍이 타는 것 같이 꽉 막혔다. 그는 헛기침을 하고 침을 삼켰다. 그럼 어쩌란 말인가? 식민지 백성이 별 수 있었어? 날구뛴들 소용이 있었느냐 말이야.
어느 놈은 일본 놈한테 아첨을 안 했어. 주는 떡을 안 먹은 놈이 바보지. 흥, 다 그놈이 그놈이었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절대 반성은 하지 않죠. 여러분, 자신의 죄를 오히려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적어봅시다. 자신의 죄를 오히려 합리화하고 있는 이인국의 모습. 아, 나는 어쩔 수 없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나만 잘못한 것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되게 얄밉죠, 여러분? 이인국 박사는 자기 변명을 합리화하고 나면 가슴이 좀 후련해 왔다. 거기다 어저께의 최종 취조 장면에서 얻은 소련 고문관의 표정은 그에게 인류의 희망을 던져주는 것이 있었다. 인류, 일말에 라는 뜻이죠. 물론 그것이 억지의 자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되었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소련 고문관이 아마 아까 이인국을 도와줬던, 이인국의 아들이 유학 가는 걸 도와줬던 스탠코프이지 않을까라고 추측해 봅니다. 자, 그리고 교과서 41페이지로 넘어가 주세요. 아마 스탠코프 소자라고 했지. 맞죠, 여러분? 스탠코프 맞습니다. 그 혹부리 장교. 스탠코프 장교에게는 혹이 있나 봐요. 직업이 의사라고 했을 때 독도루 하고 고개를 기웃거리던 순간의 표정. 그것이 무슨 기적의 예시 같기만 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을 통해서 이인국에게 뭔가 또 새로운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적어봅시다. 새로운 상황이 전개될 것을 예측하게 한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가 전개 2입니다. 자, 그러면 학습지 가보세요. 전개 2 괄호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개 2 보시면 전개 2의 시기는요, 총 3개로 나누어져 있네요. 6.25 전쟁 이후, 즉 현재죠. 그리고 소련군 주둔 시기와 소련군 진주 직후로 나뉘네요. 여러분, 6.25 전쟁 이후의 공간은 남쪽이죠. 여러분은 145태 이후니까. 자, 괄호 한번 채워봅시다. 자동차를 타고 어디로 가고 있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미국 대사관으로 향하던 이인국은 신문기사를 보고 유학 간 뒤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아들. 이름이 뭘까요? 네, 원식을 떠올립니다. 자, 그럼 다시 과거로 가봅니다. 소련군 주둔 시기에 이인국은요, 아내의 반대를 무릅쓰고 아들을 소련으로 유학을 보내죠. 하지만 그 아들 원식은 소련으로 유학을 간 뒤 6.25 전쟁이 터졌고 그 뒤로 생사를 알 수 없고 소식이 끊긴 상황입니다. 자, 소련군 진주 직후 보세요. 이인국은요, 치안대에 끌려갔죠. 친일 행적이 밝혀져서 춘석에게 문초를 당하고 소련 병사에게 자신의 분신과 같은 뭐를 뺏겼어요? 네, 회중시계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감방에 갇혀서 누워 러시아어를 공부하면서 살아날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 교과서 41페이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국 박사는 신음소리에 놀라 눈을 떴다. 복도에 켜있는 엷은 전등불 빛이 쇠창살을 거쳐 방 안에 줄무늬를 놓으며 비쳐 들어왔다. 그는 환기창 쪽을 올려다보았다. 아직도 동도 트지 않은 깜깜한 밤이다. 생똥 냄새가 코를 찌른다. 여러분, 이제 감방에서 이인국이 새벽에 자다가 깼는데 어디선가 똥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생똥이라는 건 이제 배탈 같은 것 때문에 제대로 소화가 되지 않고 나오는 똥을 의미합니다. 바지가랑이 한쪽이 축축하다. 만져본 손을 코에 갖다 댔다. 구역질이 난다. 역시 똥 냄새다. 옆에 누운 청년의 앓는 소리는 계속되고 있다. 찬찬히 눈여겨보았다. 청년 궁둥이도 젖어 있다. 설산가 보다. 여러분, 옆에서 누워서 자고 있는 청년이 배탈이 난 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는 살창문을 흔들며 교화 소원을 고함쳐 불렀다. 뭐야? 자다가 깬 듯한 흐린 소리가 들려왔다. 환자가 이거 봐요. 창살 사이로 들여다보는 소원의 얼굴은 역광 속에서 챙 붙은 모자 밑에 둥그스름한 윤곽밖에 알려지지 않는다. 이인국 박사는 청년의 궁둥이깨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들여다보고 있다. 이거 피로군. 피야. 그는 그제야 붉은 빛을 발견하곤 놀라 소리를 쳤다. 여러분, 설사인 줄만 알았는데, 단순히 설사인 줄만 알았는데 심각한 병이었다라는 거죠. 자, 적어봅시다. 그냥 설사가 아니라 피가 나올 정도로 심각한 병임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인공 이인국은 직업이 의사죠. 그쵸? 정리야, 이질, 여러분, 전염병
입니다. 지금 감방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함께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한 명이 전염병이 걸린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전염병이 전부 다 퍼져 나가겠죠. 그렇죠? 그는 직업의식에서 떠오르는 대로 큰 소리를 질렀다. 직업이 의사죠. 그렇죠? 감방 안에 전염병이 퍼질 수도 있음을 알아차리고 직업의식에서 이제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 겁니다. 아이고. 감방 안에 전염병이 퍼질 수도 있음을 알아차린 거죠. 정리? 바깥 소리는 확실히 납득이 안 간 음성이다. 피똥 쌌소 피똥을 이것 봐요. 그는 언성을 더욱 높였다. 교과서 42페이지로 넘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응 피똥. 아우성 소리에 감방 안의 사람들은 하나둘 눈을 뜨며 저마다 놀란 소리를 쳤다. 정리 이거 전염병이요 전염병. 전염병? 그제야 교화소원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냥 관심이 없었는데 전염병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된 거죠.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했습니다. 얼마 후 환자는 격리되었고 남은 사람들은 똥을 닦느라고 한참 법석을 치고 다시 잠을 불러일으키질 못했다. 이튿날 미결감 다른 감방에서 미결감이라는 건 미결수를 가두어 두는 감방인데요. 미결수는 아직 죄의 요무가 판단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또 같은 증세의 환자가 두셋 발생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염병이 퍼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날이 갈수록 환자는 늘기만 했다. 감방 안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판국에 병만 나면 열의 9은 죽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한 이인국 박사는 새로운 위협에 사로잡히기 시작했다. 여러분 주인공 이인국의 직업이 의사잖아요. 근데 감방 안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인국의 직업과 관련해서 뭔가 이제 새로운 상황이 또 발생을 하게 되겠죠. 저녁 후 이인국 박사는 고문관실로 불려나갔다. 동무는 당분간 환자의 응급치료실에서 일하시오. 여러분 이인국에게 새로운 임무가 부여가 됩니다. 이인국의 앞으로의 상황이 변하게 될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이인국의 상황이 변하는 계기가 됩니다. 지금 어떻게든 감방에서 살아나갈 궁리만 하고 있던 이인국에게는 굉장히 좋은 제안이었던 거죠. 그렇죠?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기적일까? 그는 통역의 말을 의심했다. 소련 장교와 통역관을 번갈아 쳐다보는 그의 눈동자는 생기를 띄어갔다. 알겠소. 엥? 네. 다짐에 따라 이인국 박사는 기쁨을 억지로 감추며 평범한 어조로 대답했다. 여러분 기쁨을 억지로 감추었대요. 너무 신나는 거죠. 글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니까. 그는 아무 표정도 내지 않으려고 이를 물었다. 여러분 소련군 앞에서 기쁜 티를 내지 않으려고 이러는 거죠. 소련군 앞에서 뭔가 기쁨을 드러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드러내지 않으려 조심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가 이제 이 소설의 위기에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학습지로 넘어가서 위기 부분 한번 채워봅시다. 여러분 위기에서의 시기는요. 소련군 진주 직후에 이인국이 치안대에 끌려가서 감방에 들어갔을 때입니다. 자, 공간은 북쪽이고요. 감방에 뭐가 돌았죠?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전염병이 돌자 소련군은 이인국을 당분간 어디에서 일하게 했을까요? 응급 치료실에서 일을 하게 했죠. 자, 그러면 앞으로 이인국에게는 또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될지 다시 교과서 42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죽어 넘어진 송장 시체라는 뜻입니다. 개 치우듯 꾸려져 나가는 것을 보고 이인국 박사는 꼭 자기 일 같지만 느껴졌다. 여러분 지금 전염병이 퍼지고 있잖아요.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사망한 수감자들이 너무 많은 상황을 표현을 한 겁니다. 전염병으로 사망한 수감자들입니다. 의사, 이것은 나의 천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본인이 의사였기 때문에 응급치료실에 가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았으면 죄인인 이인국도 그냥 계속 감방에서 생활을 했을 거고 전염병에 걸려서 죽었을 수 있는 거니까 본인의 직업에 감사해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적어봅시다. 죄인인 이인국이 응급치료실에서
해서 일하게 된 것은 의사이기 때문인 거죠. 그는 몇 번이고 감격에 차 중얼거렸다. 그는 있는 힘을 다해 자기 담당의 환자를 치료했다. 이러한 일은 그의 실력이 혹부리 고문관의 유다른, 자, 43페이지 넘어가 봅시다. 관심을 끌게 한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자, 여러분 방금 나왔던 혹부리 고문관은 누구일까요? 혹부리 장교 이야기 나왔었죠. 바로 러시아 장교 스텐코프를 의미하는 걸 겁니다. 사상범을 옥사시키는 경우는 책임자에게 큰 문책, 책임이죠. 이 온다는 것은 훨씬 후에야 그가 한 일이다. 즉 여러분 이게 바로 이인국이 응급치료실에서 일을 하게 된 배경이 된 거죠. 이인국이 응급치료실에서 일하게 된 배경입니다. 즉 여러분 스텐코프가 자신이 책임을 지게 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든 감방 안에서 감방 안에 있는 죄인들의 병을 고치려고 이인국을 응급치료실로 일하게 했다라는 거죠. 소련 군의관에게 기술이 인정된 이인국 박사는 계속 병원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그러나 죄상처벌의 결말에 대하여는 알 길이 없었다. 아직까지 이인국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 건지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는 이 절호의 기회를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싶었다. 여러분 역시 이인국의 성격 나오죠. 그쵸?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 겁니다. 있는 방법을 찾으려 함. 이제는 죽어도 한이 없을 것만 같았다. 어떻게 하여 이 보이지 않는 구속에서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죄수 상태인 거죠.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을까? 그는 환자의 치료를 하면서도 늘 스텐코프의 왼쪽 뺨에 붙은 오리알 만한 혹을 생각하고 있었다. 자 여러분 이 스텐코프에게 있는 혹이 자기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어떤 기회? 감방에서 풀려날 수 있는, 감방에서 완전히 풀려날 기회를 찾고 있는 겁니다. 불구라면 불구로 볼 수 있는 그 혹을 가지고 고급 장교에까지 승진했다는 것은 소위 말하는 당성, 여러분 충실한 마음, 행동 이런 걸 뜻하는 겁니다. 강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전공이 특별했음에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전공이라는 건 전투, 전쟁에서 세운 공로를 의미합니다. 그것 하나만 물고 늘어지면 무엇인가 완전히 살아날 틈바기가 생길 것만 같았다. 여러분 스텐코프 장교를 분석해서 감방에서 완전히 풀려날 기회를 노리고 있는 이인국의 모습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이인국 박사의 뜨내기 노어도 가끔 순시하는 스텐코프와 인사말을 주고받을 수 있을 정도로 진전되었다. 여러분 감방에서도 계속해서 노어 공부를 해왔잖아요. 그쵸? 이제는 스텐코프와 어느 정도 대화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이제 진행이 된 거죠. 즉 스텐코프와 어떻게든 친분을 쌓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 이 안에서의 모든 독서는 금지되었지만 노어 교본과 당사만은 허용되었다. 당사, 정당의 역사, 즉 소련 공산당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이인국 박사는 마치 생명의 열쇠나 되는 듯이 초보 노어책을 거의 암송하다시피 했다. 왜 그러겠어요? 소련 사람들이랑 친분을 쌓아서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고 스텐코프를 비롯한 여러 소련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어서 감방에서 완전히 풀어나려고 그러는 거겠죠. 크리스마스를 전후하여 장교들의 주연이 베풀어지는 기회가 거듭되었다. 얼근이 주기를 띤 스텐코프가 순시를 돌았다. 이인국 박사는 오늘의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다. 수일 전 소근 장교 한 사람이 급성 맹장염이 터져 복막염으로 번졌다. 그 환자의 실을 뽑는 옆에 온 스텐코프에게 이인국 박사는 말 절반, 손짓 절반으로 혹을 수술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여러분 그동안 공부했던 노어를 사용해서 당신의 혹을 떼주겠다라고 이제 제안을 하는 거죠. 자, 스텐코프에게 혹 제거 수술을 제안을 했습니다. 스텐코프는 하라쇼를 연발했다. 하라쇼라는 건 좋다라는 뜻의 러시아어입니다. 자, 교과서 이제
44페이지로 넘어가 주세요. 그 후 몇 번 통역을 사이에 두고 수술 계획에 대한 자세한 의사를 진술할 기회가 생겼다. 이인국 박사는 일본인 시장의 혹을 수술하던 일을 회상하면서 자신 있는 설복을 했다. 여러분, 설복이라는 건 알아듣도록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네, 동경 경은대학 병원에서도 못하겠다는 것을 내가 거뜬히 해치우지 않았던가. 여러분, 이인국은요, 자신의 수술 실력에 굉장히 자신감이 있습니다. 자신의 실력에 자신감을 갖고 있음. 그는 혼자 머릿속에서 자문자답하면서 이번 일에 도박 같은 심정으로 생명을 걸었다. 자, 도박 같은 이유는 뭘까요? 혹되는 수술이 성공을 하면 감방에서 풀려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실패를 하면 오히려 목숨을 잃을 수도 있으니까. 소련 군의관을 입회시키고 몇 차례 예비 진단이 치러졌다. 수술일은 왔다. 이인국 박사는 손에 익은 자기 병원의 의료기재를 전부 운반하여 오게 했다. 자기가 사용했던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거죠. 자, 45페이지 넘어가 주세요. 군의관 3사람이 보조하기로 했지만 집도는 이인국 박사 자신이 했다. 야전병원의 젊은 군의관들이란 그에게 있어선 한갓 풋내기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여러분, 수술에 있어서 이인국의 자신감이 보이는 부분들인 거죠. 그는 수술을 진행하는 동안 그들 군의관들을 자기 집 조수 부리듯 했다. 집도 이후에 수술 때는 완전히 자기 전단하에 혼자 마음대로 결정을 하는 거죠. 왕국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아까 수술 직전에 사인한 실패되는 경우에는 총살에 처한다는 서약서가 통일된 정신을 순간순간 흐려놓곤 했다. 여러분, 수술에 실패를 하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매우 긴장을 하면서 수술에 임하고 있는 겁니다. 수술 때의 눈 스탠코프에 침착하면서도 긴장이 찼던 얼굴, 그것도 전신 마취가 끝난 후 3분이 못 갔다. 간호부는 가제로, 거즈죠, 거즈. 이 헝겊이에요, 헝겊. 이인국 박사의 이마에 내맺힌 땀방울을 연방 찍어내고 있다. 기구가 부딪는 금속성과 서로의 숨소리만이 고촉에 도수가 굉장히 높은 불빛이에요. 반사등이 내리치는 방 안에 질식할 것 같은 침묵을 해살짓고 있다. 짓궂게 회방하고 있다 라는 뜻입니다. 수술은 예상 이상의 단시간으로 끝났다. 여러분, 예상보다 더 빨리 끝났다 라는 건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 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위생복을 벗은 이인국 박사의 전신은 땀으로 흠뻑 젖었다. 굉장히 집중을 해서 긴장을 한 상태로 수술을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완치되어 태어나는 날 스탠코프는 이인국 박사의 손을 부서져라 쥐면서 외쳤다. 커피단리 스바시보. 그래요. 여러분, 스바시보는 고맙습니다를 뜻하는 러시아어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커피단리가 바로 이 소설의 제목이죠. 여러분. 소설 전체에서요, 여러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련군 장교가 이인국에게 한 말이에요. 당신은 최고다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리고 46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이인국 박사는 입을 해 벌리고 웃기만 했다. 마음의 감옥에서 해방된 것만 같았다. 여러분, 이제서야 마음이 놓이는 거죠. 아진은 이를 뜻하는 러시아어입니다. 오첸 하라쇼. 오첸이라는 건 매우, 몹시 대단하다라는 뜻입니다. 이인국에게 최고라고 지켜세우면서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적어봅시다. 이인국에게 고마움을 표현함. 스탠코프는 엄지손가락을 높이 들면서 네가 첫째라는 듯이 이인국 박사의 어깨를 치며 찬양했다. 다음날 스탠코프는 이인국 박사를 자기 방으로 불렀다. 그가 이인국 박사에게 스스로 손을 내밀어 예절적인 악수를 청한 것은 이것이 처음이었다. 여러분, 스탠코프와 이인국 박사의 관계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인국과 스탠코프의 관계가 변화됐죠. 스탠코프는 이제 이인국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호의적. 적과 적이 맞부딪히면서, 여기서 적과 적이란 이인국과 스탠코프죠. 이렇게 180도로 전환될 수가 있을까? 노랑 대가리도 역시 본심에서는 하나의 인간임에는 틀림없는 것이 아닌가. 내일부터는 집에서 통근해도 좋소. 여러분, 이제 이인국이 원하던 완전히 자유로운 몸이 된 거죠.
이인국 박사는 막혔던 두기 터지는 것 같은 큰 숨을 삼켜가면서 내쉬었다. 이번에는 이인국 박사가 스탠코프의 손을 잡았다. 스바시보, 감사합니다. 라는 뜻이죠. 혹 나한테 무슨 부탁이 없소? 이인국 박사는 문득 시계가 머리에 떠올랐다. 여러분 치안대에서 문초를 당할 때 뺏겼던 이인국이 소중하게 여겼던 회중시계인 거죠. 그쵸? 그러면서도 곧이어 이 마당에 그런 이야기를 꺼낸다는 것은 오히려 꾀죄죄하게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뒤따랐다. 그러나 아무래도 그 미련이 가셔지지 않았다. 여러분, 얼마나 이인국이 시계를 소중하게 여기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여러분, 여기서 지금 우리가 교과서 본문에는 이인국이 왜 이렇게 시계를 소중하게 여기는지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전문을 읽었으니까 알 수 있죠. 여러분, 여기서 시계는요, 이인국이 일제강점기 때 제국대학을 졸업했다라는 의미로 받은 기념품이고요. 일사후퇴 때 유일하게 이인국이 이제 그 문진 가방과 챙겨왔던 물품이기 때문인 거죠. 이인국 박사는 비록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솔직히 심중을 털어놓으리라고 마음먹었다. 그는 통역의 보조를 받아가며 시간과 장소를 정확히 회상하면서 시계를 약탈당한 경위를 자세히 설명했다. 스탠코프는 혹이 붙었던 뺨을 쓰다듬으면서 긴장된 모습으로 듣고 있었다. 염려 없소, 독도우리, 닥터라는 뜻이죠. 위대한 붉은 군대가 그럴 리가 없소. 스탠코프는요, 소련군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무슨 착각이었을 것이요. 내가 책임지고 찾도록 하겠소. 여러분, 스탠코프가 시계까지 찾아줄 건가 봐요. 그쵸? 자, 47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스탠코프의 얼굴에 결의를 띤 심각한 표정이 스쳐가는 것을 이인국 박사는 똑바로 쳐다보았다. 공연한 말을 끄집어내어. 그러니까 아무 까닭 없이 실속 없는 말을 끄집어내어서 일껏 잘 되어가는 일에 부스럼을 만든 것은 아닐까? 회중식의 얘기를 꺼낸 걸 순간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는 솟구치는 불안과 후회를 짓눌렀다. 왜 나는 이렇게 겨우겨우 자유를 얻어놓고 회중식의 얘기를 꺼내서 기회를 놓치려고 하는 걸까? 지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안심하시오, 독도우리. 하하하. 스탠코프는 큰 웃음으로 넌지시 말끝을 막았다. 이인국 박사는 죽음의 직전에서 풀려나 집으로 향했다. 어느 사이 저렇게 노어로 의사표시를 할 수 있게 되었느냐고 스탠코프가 감탄하더라는 통역의 말을 되뇌면서.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가 소설의 절정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학습지로 돌아가서 절정 부분을 함께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정 부분의 시기는요, 역시나 소련군 진주 직후에 이인국이 치안대에 끌려갔다가 감방에 있는 그 상황에서 전염병을 발견하게 되고 응급치료실에서 일을 하게 되죠. 그리고 스탠코프 장교의 혹을 떼어주는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면서 자유를 얻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역시나 공간은 북쪽이죠. 이인국은 적극적으로 환자를 치료하며 풀려날 기회를 엿봅니다. 응급치료실에서 그렇게 했던 거죠. 그리고 소련군 장교인 스탠코프의 혹을 제거하는 수술을 성공적으로 끝내면서 자유를 되찾게 되는 거죠.